국민경제교사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자, G7 회의 관련한 보도가 너무 부실하다. 앞서서 허재연 기자하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게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사 아닙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갔다 오는 거야 뭐 늘상 있는 일이지. 이렇게 여길 일인지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좀 이제 그런 자세들을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제 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무지하에서 이제 이런 지금 외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지해서. 예, 제가 무지합니다, 진짜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외적으로 굉장히 그 위상을 어쨌든 제고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싫은 거죠. 네. 이 부패 세력 쪽에서는요. 이런 예. 것이 부각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일반 시청자들 그다음에 이 방송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그 시청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G7의 어떤 태동 배경을 좀 잠깐 먼저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네네. 진화 과정을요. 네. G7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1970대 이전까지는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 자유진영은 미국이 혼자 자주지하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공산 진영 같은 경우 이제 물론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 중심의 저게 이제 이런 그 진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1971년부터 이 미국 중심의 이 세계 질서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그 균열이 가기 시작한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력이 다원화되면서입니다. 경제력. 그러니까 미국이 197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역 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 제조업 시대 때 제조업의 막강한 경쟁력으로 네. 한 번도 그러니까는 국가 전체적으로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1971년부터 무역 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해가지고 갈수록 오늘날 오면서 커져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결과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 폐허 속에서 서유럽 국가라든가 이제 일본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전후 복구하고 또 추격을 하면서 네. 경제력이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약화된 거예요. 쇠퇴한 겁니다. 네. 그 결과예요. 예. 그 결과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전후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제 금융 질서를 해체시키게 되는데요. 네네. 전후 국제 금융 질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하고 금 이론수하고 달러 35달러하고 고정시킨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고정 환율제 체제였었습니다. 그걸 흔히 이제 우리가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데 네. 미국의 브레튼 우주에서 이걸 이제 1947년 합의해서 만든 체제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가져오면은 언제든지 금으로 맞바꿔주겠다는 네. 이러한 그러니까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달러를 그러니까는 세계 기축통화로 사용을 한 것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수지 적자국이 됐다는 얘기는 달러가 대외로 유출된 거잖아요. 네. 대외로 유출되니까 그 유출된 달러가 미국한테 이제 그러니까는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971년경 되게 되면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액이 있잖아요. 네네. 안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을 다 동원해도 그러니까는 해외로 유출된 달러를 다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제 소위 닉슨 독트린으로 이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알려져 있는데 소위 1971년 8월 15일 날에 이제 금하고 달러를 못 바꿔주겠다.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는 이런 금태한 정지 선언을 하게 되죠. 네네. 그 결과로 이제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달러 가치 폭락을 하면은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1차 상품 시장에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를 가지고 주로 1차 상품들을 거래하는데 석유라든가 원자재들을 거래하는데 그 상품이나 이 석유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 속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걸 사야 되는데 네. 달러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들 손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과 이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이제 크게 이제 급등시킵니다. 증가시켜요. 네. 그 결과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되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더 이상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금으로 맞바꿔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계 금융에 대혼란이 오고 세계 경제에 대혼란이 오게 되죠. 그럼 이 문제를 미국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냐면 미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서 그러니까 4% 이상을 차지하는 GDP에서요. 차지하는 나라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좀 하자. 같이 좀 이제 공동 보조를 좀 취하자 해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G4로 이제 그러니까 얘기 나오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G7까지 이제 그러니까 확장이 된 건데요. 이제 이 G7 체제에서는 여전히 뭐냐면 미국의 패권은 지속이 되어졌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절대적인 힘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1985년에 소위 플라자 합의라고 해가지고 독일이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한테 강제로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국의 문제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G20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G20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 등장한 이유도 경제력의 다원화에서 이제 출발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력이 다원화가 이제는 뭐냐면 G7 정도로 다원화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든가 신흥국가들도 이제 부상을 하면서 더 다원화가 심화된 거죠. 경제력의 분산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 달러가 대규모로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로 많이 유출된 거예요. 그 달러들이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엘리트들은 주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국의 경제 주권을 그러니까 훼손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대규모 경제 침체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대규모로 보는 나라들을 네. 묶어서 만든 게 G20입니다. 네. G20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한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를 이제 시키려고 이제 만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들 나라들 같은 경우는 두 그룹이 있는데 전통적인 선진국가인 독일,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는 네네네.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게 되면 경제 타격으로 나타나져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이 축소를 받아들일 수가 힘들고 그리고 신흥국가들은 뭐냐면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게 되면은 외환위기 공포에 굉장히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신흥국은 통화 주권의 이유로 이제 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시도가 2010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네. 이거를 미국이 강요하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갔죠.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돌아가서 국내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위 우리가 1년에 2번씩 지금 현재 이 외환 조작 국가 이제 지정하는 거 이거를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했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그 방법 별로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요? 다자주의를 탈퇴하고 양자주의로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개별 국가로 이제 그러니까 상대해가지고 네.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이렇게 했죠. 네. 근데 그 결과가 국제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해지고 특히 미중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됐잖아요. 네네. 고조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재난이 터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요. 네. 근데 코로나19 재난은 이전의 이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어쨌든 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힘, 소위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이걸 수습을 했는데 대충. 근데 코로나 재난에서는 미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이게 무력한 거예요. 아무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이든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다자주의로 회귀한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해서 모두가 자유롭지 않는 한 어떤 한 국가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재난이 던져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주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자주의를 해결을 한 것이고요.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국제 협력과 연대가 이제 요구된 거죠. 네. 여기다가 이제 중국은 뭐냐면은 중국의 파상 공세도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고요. 음. 중국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남미와 동남아 등의 백신 공세라든가 심지어는 뭐냐면 미래차 분야에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고 있어요. 네.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는요. 미국을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리더 위치를 유지를 하고 싶고 즉 뭐냐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싶고 동시에 뭐냐면 국제사회 리더가 되려면 국제 현안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네. 그 파트너 필요에 한국이 선택된 겁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렇죠. 한국이 선택된 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요구받고 있는 국제사회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때 글로벌 백신 그러니까 파트너십 구축을 하자는 게 바로 그거였던 거죠. 네. 백신 생산 그러니까 능력은 그러니까는 백신을 처음에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은 선진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그러니까 뛰어나지만은 생산 능력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기반 시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과의 협력 없이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미래차 분야에서요.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는데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인데요. 전기차를 뭐냐면은 중국이요.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 3분의 1 이상을 전기차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는 한 133만 대를 지난해 생산을 했는데 미국이 생산한 게 얼마 정도냐면 32만 8천 대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고요. 미국은 지난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4%뿐이 성장을 안 했어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43%가 성장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2025년까지는 전 세계 전기차의 최소 절반 이상이 중국이 생산할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 미래차 분야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생산을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배터리 같은 경우 LG라든가 뭐 SK라든가 이런 쪽에서요. 이게 되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한 겁니다. 파트너라는 것은 상호 호혜주의에 기초한 하나의 개념이에요.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근데 교수님 지금 우리 예. 청취자분이 미국은 공짜는 없다. 다 뭐 어떤 나름대로 청구서가 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심하시는데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자기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손을 내민 거라 이거죠.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요. 이게 시대 변화인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는 뭐 정말 세계 패권을 모두 한 손에 쥐었던 팍스 아메리카나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 그래서 지난해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G11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그래서 저 G7을 이건 낡은 하나의 이건 틀이다 해가지고 G11을 확장하자는 했는데 그 G7 정상회담이 못 열리게 됐죠.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G10입니다. 민주주의 주요 국가 10개국 모임으로 G7을 그러니까 흡수 통합하겠다는 이게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하나의 주요 선정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뭐냐면 최근 6월 5일 날에 워싱턴 포스트의 바이든이 기고문을 보게 되면요. 딱 그게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게.
개도국 등의 음. 물리적인 인프라라든가 그러니까 전통적인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네. 그리고 보건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중국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쪽을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는 네. 소위 미국이 그러니까 더 좋은 걸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경쟁이 벌어진 거죠 지금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무역과 기술 등에서 세계 질서 규칙을 중국이 주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걸 계속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중심으로 하겠다. 소위 시장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를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밝혔어요. 네. 이걸 하는 데 속에서 한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원이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지금 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네. 1907년에 한일 합방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바로 직전에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1차 세계대전 전후에 그러니까 사실 국제사회 속에서 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데 속에서 결정적인 그러니까 출발점이 됐던 것이 이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예요. 네, 네. 여기에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종, 이준, 이상설 열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입장을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이준 열사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너무 분개해가지고 순국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다루는 데서 한국이 소외되고 배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이 G7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계 주요 현안을 다루는 모임체예요. 여기서 결정한 것들이 유엔에도 상정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는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네. 국제 현안 처리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참여 국가가 된다는 거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요. 한반도 문제는 주요한 국제 현안입니다. 이번에 네. 이제 G7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얘기가 나왔듯이요. 네, 네, 네. 한반도 문제는 국제사회의 핵심 문제예요. 핵심 문제인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그 모임체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한국은 빠지고 그러니까는 나머지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논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러니까 이해가를 반영시키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아까 이제 바이든이 얘기한 것처럼 네. 개도국을 놓고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적인 인프라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이번에 부상된 게 뭐냐면 디지털 인프라와 보건 인프라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이 두 개 분야가 우리가 강국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 인프라는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철도 부설 이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지만은 디지털 인프라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 세계 경제가 플랫폼 경제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시장이 통합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에서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라든가 우리가 그러니까는 참여할 기회가 지금 그러니까는 예? 참여할 기회가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의 몸값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 중국의 보복 이런 걸 걱정을 하는데 지난번 한미 동맹에서 그러니까는 교과서적인 처방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자제하면서 소위 말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번영이라든가 뭐 평화라든가 지역의 평화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면서 우리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우리를 그러니까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EU하고 한국이 지금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니까는 서로가 그다음에 이 기후변화 속에서 서로가 상당히 보완적이고 그러니까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유는 그러니까는 저탄소 경제라든가 재생에너지에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소위 기술 환경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배터리, 수소 경제 분야 이런 게 강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EU 정상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한국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서방 세계의 그 핵심 국가들인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가 돼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세상이요. 이렇게 변했는데 국내 부패색들은 이거를 그러니까는 뭐 이해도 못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이 소위 열패의식에 쪄들어가지고 네. 열패의식에 쪄들어가가지고 소위 일본 바라기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틀에서 그러니까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아이고, 이제 모습들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아주 점에서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 그러니까는 한반도의 새로운 길의 가능성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다. 네. 그래서 남북 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협력과 연결만 만들어내면은 사실 그러니까는 한반도의 통합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독일이 통합되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네. 독일이 통합될 때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소련이라든가 이해관계 국가들인 미국, 프랑스, 영국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힘들었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근데 독일이 마침 G7의 멤버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예? 그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빠르게 급변할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게 G7 바깥에 있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엄청난 천지차이입니다. 네. 엄청난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가장 초점은 뭐냐면 한반도의 새로운 길이 그러니까는 시작이 열리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 성격을 좀 규정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대단한 의미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뭐 이걸 뭐 그냥 단순히 대통령 일정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 그 힘의 관계, 역학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걸 짚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언론도 없고. 참 최백은 교수님 말고 그런 분이 없어서 우리가 아주 알짜 정보를 또 오늘 접하게 됐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